스님 말씀.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을 막으려 애쓸수록 형제는 더 빠르게 남이 된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가? 그렇다면 한번 주위를 돌아보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토록 사이가 좋다고 하던 형제들이 부모가 눈을 감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법원 앞에 서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격하는가? 명절이면 서로 음식을 나누던 형제가 유산 서류 한 장 앞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내가 알던 형제가 맞는가? 하고 멍하니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아는가? 그 순간의 배신감을, 그 서늘한 낯설음을 아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형제를 탓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자신을 탓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똑바로 바라보는 이야기이다. 그 실상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모든 고통과 번뇌는 미련과 아집, 오만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가 편해질 수 있다고. 오늘 이 법문이 그 한 발을 내딛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라.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자. 어떤 분이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오빠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했다. 어머니 생전에는 명절마다 얼굴을 보고 서로 걱정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도 하던 사이였는데 어머니가 눈을 감자마자 오빠가 재산 이야기부터 꺼냈다고 했다. 그것도 아주 계산적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숫자를 다 세워두었던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오빠가 맞는가? 라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빠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고. 오빠는 변하지 않았다고. 단지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그동안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 모든 것을 가려주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이다. 부모는 살아계시는 동안 자녀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형제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려 할 때 그 원심력을 붙잡아두는 중력과 같은 존재이다. 부모님 댁에 모인다는 것, 어머니 생신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아버지 병문안을 간다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형제를 한자리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형제들이 그것을 의식하든 않든 간에 그 끈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런데 그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각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돌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진짜 이해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들은 모두 누군가의 자녀였다. 아들이었고 딸이었다. 그 역할이 형제 사이를 규정하는 가장 큰 틀이었다. 그런데 부모가 가시고 나면 그 틀이 사라진다. 이제 각자는 더 이상 단순한 형이 아니고 동생이 아니다. 각자는 어느 가정의 가장이고 어느 집의 며느리이고 어느 아이들의 어머니이다.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이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가? 섣불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다만 그 마음이 형제 사이에서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고 있으며 존재하는 것은 타와의 관계없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형제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부모라는 조건이 있을 때 형성된 관계이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의 모습도 달라진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원리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관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형제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도 달라진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다.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자. 오래된 서운함이라는 것이 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서운함. 꺼내지 않았던 것이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꺼내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아니면 그렇게 말했다가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혹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한 자녀라면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것을 꾹꾹 눌러두었던 것이다. 그렇게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특정한 계기를 만나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어떤 분이 법륜 스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은 늘 양보해왔다고 했다. 형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 자신이 일찍 사회에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 수십 년 동안 그 마음을 잘 눌러왔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형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반씩 나누자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이 한꺼번에 터졌다고 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분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그러나 문제는 그 진실을 지금 이 순간 형에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수십 년의 서운함은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감정은 진짜이지만 그 감정을 형에게 쏟아부어서 형이 바뀌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라고.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참는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의 상처는 남이 준 상처보다 더 깊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아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배신감이 된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배신감을 표현할 공간이 없었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시고 나면 그 억압이 사라진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수십 년의 서운함이 본물 터지듯 나온다. 그리고 그 서운함에는 또 하나의 심리가 덧붙는다.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이다. 내가 더 많이 부모님 곁에 있었다. 내가 더 많이 간병을 했다. 내가 더 많이 포기했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재산 분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상대방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더 참은 사람은 인정받고 싶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런데 덜 참은 사람은 그 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도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심리이다. 두 마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감정의 전쟁이 된다. 이 모든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즉 자기 중심적 관념에서 비롯된다. 내가 더 잘했다는 관념,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는 관념,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관념, 이 관념들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 형제는 협상 상대가 된다. 그리고 협상에서 지면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가 되는 순간 상대는 가해자가 된다. 평생을 함께한 형제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을 지나버리게 된다. 세 번째 이유를 보자.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다. 배우자와 자녀의 개입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 사이의 일이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시고 재산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각자의 배우자가 들어온다. 자녀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개입된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동생과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동생의 남편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평생 한 번도 마찰이 없던 동생인데 남편이 뒤에서 부추기면서 갑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것도 아주 법적이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그 이후로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생의 남편을 원망하지 말라고. 그 남편도 자기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와 관계의 회복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은 상대가 함께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이것을 잘 들여다보라.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이지만 배우자는 전혀 다른 가족의 피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형제 관계는 애틋한 역사가 아니다. 그냥 지금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 현실적인 계산이 형제 사이를 지나갈 때 형제는 그 계산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동생은 자기 남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상자가 된다. 형은 자기 아내의 불만을 대변하는 협상자가 된다. 그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가정의 대표가 된다. 그리고 그 대표들 사이의 협상이 결렬될 때 형제 관계도 함께 결렬된다. 법륜 스님은 인연의 법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만나서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이름하여 좋은 인연이라 부르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쁜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본래 좋고 나쁜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형제 입장에서 보는 이 상황과 그 배우자 입장에서 보는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진실이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더 오래된 상처에서 온다. 어린 시절의 편애와 차별이라는 것이 있다. 부모님이 무조건 공평하게 자녀를 대하는 집은 매우 드물다. 첫째는 기대가 크고, 막내는 귀여움을 받고, 중간은 존재가 희미하다. 아들은 더 많은 기회를 받고, 딸은 더 많은 것을 참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다. 이 불균형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 그것이 아무는가? 아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덮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상처는 자주 억눌려 있다. 부모님 앞에서 그것을 직접 말하는 것은 불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시고 나면 그 억압이 사라진다. 그때 어린 시절의 서운함이 다시 고개를 든다. 수십 년 동안 덮여있던 것이 벗겨지면서 고스란히 살아나는 것이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릴 때부터 오빠는 집에서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용돈도 더 많이 받고 공부 환경도 더 좋았고
큰일이 생기면 항상 오빠의 의견이 먼저였다고 했다.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빠가 또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 수십 년 전에 그 작은 상처들이 전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고 했다.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상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상처는 오빠가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오빠는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인식조차 없을 수 있다고. 어린 시절의 편애는 부모님이 만든 구조이지 오빠가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그 구조 속에서 오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현재의 사람을 대입한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십 년 전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을 고정시켜버린다. 그리고 그 고정된 이미지에 분노한다. 실제로 지금의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않고 어린 시절의 그 기억 속 형제에게 복수하려 한다. 그 상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려 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어린 시절의 상처는 진짜다. 그 감정도 진짜다. 그러나 그 상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재산 분쟁의 자리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그 시도가 결국 형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꺾인 갈대 이야기를 아는가?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과거의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바싹 마른다고. 어린 시절의 상처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꺾인 갈대에 물을 주려 하는 것과 같다. 그 갈대는 이미 꺾였다. 그 상처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지금 물을 주어야 할 것은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것들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아마도 가장 솔직한 이유일 것이다. 욕심이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본능적으로 더 가지려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탐욕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중에서 탐욕은 가장 첫 번째이다.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다. 평소에는 그 탐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노력으로 얻어가는 과정에서 탐욕은 어느 정도 통제된다. 그러나 갑자기 눈앞에 아무 노력 없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 놓이면 그 상황이 인간 내면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건드린다.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 상대방이 더 가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 이것들이 형제를 아주 낯선 사람으로 만든다. 어떤 분이 스님께 물었다.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 14년을 함께 살면서 병수발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나눌 때가 되자 다른 형제들이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억울하지 않냐고 물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나 그 억울함을 형제들에게서 해소하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일이라고. 형제들은 그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아줄 마음이 있었다면 14년 전에 이미 함께 살겠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얼마나 냉철한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가. 욕심은 형제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도 있고 형제 안에도 있다. 형제가 욕심을 부린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도 결국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마음 아닌가. 그 욕심이 서로 충돌할 때 형제가 남이 된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형제와의 관계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보라. 아무리 많이 가져간들 그것이 평생의 마음 짐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얻은 것인가? 이제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상대를 이해시키려 한다. 설득하려 한다. 그 사람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미 갈라선 마음을 가진 형제를 말 몇 마디로 바꿀 수 있겠는가?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에너지를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라. 이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상대가 나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세워라. 그 선을 세우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소진되는 관계가 된다. 소진된 관계는 어느 순간 폭발한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형이 재산 분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제안을 반복해서 해왔다고 했다. 거절하면 형이 화를 냈고 그 화를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양보했다고 했다. 그런데 양보할수록 형의 요구는 더 커졌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양보가 문제가 아니라고. 양보하면서 화를 참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내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양보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폭발을 만드는 일이라고. 진정으로 줄 수 있다면 주어라. 그러나 줄 수 없다면 분명하게 말하라. 그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하되 감정을 쏟아붓지는 말라. 이것이 다음 단계이다. 침묵과 정제된 언어가 내면의 품격을 지켜준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가? 후회가 남는다. 말을 이미 뱉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더 깊은 갈등으로 자라난다. 말은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말은 종종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해석된다.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형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서 10가지만 골라라. 그 10가지 중에서 지금 꼭 해야 할 말 3가지만 하라. 나머지는 침묵으로 지켜라.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내 안의 품격을 지켜준다. 말을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분이 스님께 물었다. 형제와 다투고 나서 너무나 심한 말을 했다고 했다. 후회가 된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후회는 반성이 아니라고. 후회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진짜 반성은 그 상황을 다시 만나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러므로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이미 뱉은 말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다.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이다. 형이 나를 욕심쟁이로 볼까봐 두렵다. 동생이 나를 나쁜 언니로 생각할까봐 괴롭다. 다른 친척들이
우리 집 이야기를 어떻게 알까봐 불안하다. 그 시선들이 내 마음을 뒤흔든다. 그리고 그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그 시선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를 나쁘게 볼 사람은 나쁘게 본다.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오는 인연을 막지 않고 가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한 도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말라.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든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자신의 마음 중심은 잃지 말라.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다. 형제가 나를 욕해도, 재산을 불공평하게 가져가도, 다른 친척들이 손가락질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내 삶 전체를 흔들지 못한다. 나무를 보라.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그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이것을 수련하라.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습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형제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 상대의 말에 흔들리기 전에 먼저 호흡을 한번 고르는 연습. 그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단단한 마음의 중심이 된다. 어떤 분이 법륜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 형이 내 험담을 친척들한테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형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당신이 할 일은 그 험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삶으로 답하라. 말로 싸우지 말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대답이 되게 하라고. 이것이 마음의 중심이다.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에 끌려가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정한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라. 많은 분들이 형제와 거리를 두면 관계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괴로우면서도 계속 연락하려 하고 억울하면서도 명절에 얼굴을 보러 간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형제 관계는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 관념을 내려놓아라. 거리 두기는 포기가 아니다. 거리 두기는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에 맨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불을 끄지도 못하고 자신도 타버린다. 그것보다는 잠시 밖에서 숨을 고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거리를 두라. 연락을 줄여라. 명절에 무리하게 만나지 말라. 그것이 자신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는 성숙한 선택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라고. 내리막길만 가는 관계,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동생과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 동생이 먼저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은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명절에도 찾아갔다가 동생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했다. 그래도 계속 연락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생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억지로 다가가는 것은 동생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그것은 내가 이 관계를 해결했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다고. 동생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문을 열 것이라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이것이 진정한 거리두기이다.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많은 분들이 과거의 형제를 기억한다. 어린 시절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들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던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 기억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더 아프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낯선 사람이 그 형제일 리 없다는 생각,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이 때로는 우리를 더 오래 고통 속에 붙잡아 둔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그 형제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 사람도 수십 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겪었다. 사회생활의 어려움, 자신의 가정을 이루면서의 고난, 경제적 압박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것은 그냥 세월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변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형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린 시절의 그 사람과 지금의 이 사람을 동일시하지 말라.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은 인연이 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면 나쁜 인연이 되는 것이라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어린 시절 그 관계가 좋았던 것은 그 시절의 조건들이 그 관계를 좋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조건들이 바뀌면 관계의 모습도 바뀐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다. 그것이 지혜이다.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형제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새롭게 생각해보라.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 그 기준이 형제 관계를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적절히 연락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는 성숙한 관계의 방식이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낡은 형태의 관계를 내려놓을 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부모가 떠난 자리에서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다 부모님 때문이다 라는 생각. 부모님이 더 공평하게 대했더라면, 더 일찍 유언장을 써두셨더라면 우리 형제 관계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라.
부모님은 이미 가셨다. 그분들에게 지금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아무리 원망해도 부모님이 더 공평하게 대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 하면 현재를 잃는다. 현재를 잃으면 미래도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것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원망과 집착의 마음을 먹으면 그 열매를 거둔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 이런 도리를 몸에 익히면 혼란도 어지러움도 없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형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억울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했다. 그런데 때때로 문득 형 얼굴이 생각나고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를 때 너무 허전하다고 했다.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허전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수십 년을 함께 산 인연이 끊어졌는데 허전하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 허전함이 다시 형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그 허전함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고. 그 허전함이 있는 자리에 지금 내 삶의 다른 것들로 천천히 채워가면 된다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따뜻한 인연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이것이 재행무상의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형제 관계도 변하고 그 고통도 변하고 그 허전함도 변한다. 얼음장 같은 추위로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던 혹한의 겨울도, 숨막히는 열기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던 폭염의 여름도 결국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한때의 현상에 불과하다.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고통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 부모가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데에는 5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부모라는 구심점의 상실, 쌓인 서운함의 폭발, 배우자와 자녀의 이해관계 개입,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재점화되는 것, 그리고 욕심의 충돌. 이 5가지는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형제를 탓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지도 말라. 탓함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경계를 세워라. 감정을 쏟아붓지 말고 침묵과 정제된 말로 품격을 지켜라.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연습을 매일 하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용기를 내라. 과거의 환상을 붙잡지 말고 지금 이 현실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라. 이것이 형제가 남이 된 상황에서 자신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는 길이다. 내 삶을 살라. 형제 문제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 그 에너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소중히 여겨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 형제가 남이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 형제가 남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비워진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공간을 슬픔으로만 채우지 말라. 그 공간에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을,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들을 채워가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혈연이 아닌 더 단단한 인연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과 인연이라는 선물을 더없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 형제 관계를 잃은 자리에서 슬퍼하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더 깊이 바라보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고. 형제와의 관계로 인한 고통 속에서 과거를 슬퍼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오늘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그러므로 희망도 있다. 형제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그 관계가 지금의 형태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그 수용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꽃도 매일 새롭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사람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형제가 남이 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라. 그 고통은 오랫동안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이다.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 진심을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주라. 형제를 위해 쏟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라.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평온을 위해, 자신의 하루하루를 위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재산이나 관계의 모습은 하나의 부분이다.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그 아래 더 깊은 곳에 달라지지 않는 내 마음의 본래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서 출발하라.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진다. 그 중심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흔들린다. 그 중심이 서 있을 때 어떤 폭풍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단순하게 살아라. 불필요한 원망을 버리고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형제 관계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다. 그것을 꽉 쥐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라.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다.